감추고 있던 이빨을 드러낸 일본 자위대의 군비 확장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즈모함에 이어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카가함에서 F-35B의 수직 이착륙 테스트가 진행된 것인데요. 이로써 일본은 사실상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위대의 재무장을 비롯하여 군사강국이 되려는 야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온 일본은 이즈모함과 카가함의 갑판을 정비하고 보수공사를 통해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해왔으며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해군력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즈모함과 카가함에 탑재할 F-35B 전투기를 42대나 구매할 계획까지 갖춰 군비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국도 더 이상은 항공모함 보유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20년대 들어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할 해역까지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며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 전력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관할 해역이란 특정 국가가 일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해양 활동을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해역을 의미하며 영해와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군의 함정이 관할 해역에 진입하면 각국의 해군은 경계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 해군의 만행이 점차 선을 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중국 군함은 230척 규모였으나 2021년에는 30척이 증가한 260척이 한국 관할 해역으로 진입했고 중국의 항공모함은 영해를 기준으로 10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여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할 체급의 함정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 해군으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항공모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한국 해군도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해군 전력의 60% 이상이 배치되어 각축을 벌이는 곳이며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군사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역시 그들과 힘싸움을 펼칠 수 있는 항공모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되는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수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호위전단의 보호를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모함은 강력한 해군력의 상징입니다. 해상에서 전투기를 출격할 수 있게 만드는 항공모함의 전략적 장점은 아군의 군사작전을 유연하게 만들고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키며 적극적인 전력 투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각지의 군사분쟁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다수의 항공모함과 전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의 항공모함이 각축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은 벌써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항공모함부터는 핵 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즈모함과 카가함에서 F-35B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며 경항모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북한을 제외하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은 해군 전력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데요. 정말 다행인 점은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했던 경항모 도입 사업이 재추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경항모 계획과는 조금 다른 점이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인 함재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또는 정찰용 무인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장에서 무인기의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기존의 항공모함 개념을 넘어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선 이란제 드론이 해외 선박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후티 반군은 미 구축함을 공격하기 위해 무인기를 출격시켰으나 미군의 방어에 요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미 해군에서도 함정을 공격하는 무인기에 대한 방어 교리를 다시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도입의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항공모함 도입이 확정된다면 함재기와 무인기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기반으로 경항공모함을 개발하여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한국 해군의 노력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인 19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과 타당성 조사로 인해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삭제되는 경우를 반복했으며, 그나마 2007년에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취역하면서 다시 한번 항공모함의 불씨가 살아났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또다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대전장의 변화에 따라 무인기 탑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번 발표에 따라 추후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항공모함 개발은 어디까지나 4만 톤 내외 배수량을 가진 경항모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요소입니다. 이번에 F-35B의 이착륙 테스트가 진행된 카가함은 만재 배수량이 약 3만 8천 톤급 규모이며,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푸제남의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이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7만 톤급 규모의 항공모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시작은 경항모로 하더라도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한국도 종국에는 우수한 성능의 중형 항모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항모 전력을 구축하며 해군의 몸집을 불리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소규모 함정을 도입하는 것은 훗날 저들과의 몸싸움에서 불리한 여건을 스스로 조성한다는 것이며, 이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만을 이유로 항모 도입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고려할 때 우수한 항모는 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의 전투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뛰어난 성능의 무기 이외에도 이것을 직접 다루는 병력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해군의 전투력은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림팩 해상훈련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실로 엄청났지만 반대로 일본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유명한데요. 림팩 훈련에 참가한 일본의 유우기리함은 표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미 해군의 예인기를 격추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의 화력관제 지휘관은 조준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함장에 의해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상식 밖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해상자위대의 무능력함이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우기리함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인도양에 파견되기도 했지만 화장실 정화조 설비 고장으로 인해 승무원 한 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도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빈번한 충돌 사고 역시 해상자위대의 부족한 전투 역량을 방증합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유독 다른 나라보다 민간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잦은데 2021년에는 잠수함과 민간 화물선이 충돌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송함이 낚싯배와 충돌하여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과거인 2009년에는 한국 국적의 컨테이너선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민간 선박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없었던 반면 일본의 쿠라마함은 100명이 넘는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화재 진압조차 하지 못해 함정의 선수 부분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밖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고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수준이 미흡하고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한국보다 보유 함정의 총 배수량 수치만 높을 뿐이며 실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군력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일본조차 각종 사고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전에 투입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중국은 한술 더 뜨는 수준입니다. 건조 중인 핵잠수함이 침몰되거나 자신들이 설치한 그물에 잠수함이 걸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중국 해군의 초라한 현실인데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양적 측면에서는 거듭된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해군이지만 보유한 함정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그들의 전투력과 작전 교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항공모함 전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해군 병력들의 훈련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림팩 해상훈련을 비롯하여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입증하며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이를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병력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우수한 무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은 세계전쟁사를 통해 입증된 진리인데요. 부디 한국 해군의 전투력에 걸맞은 항공모함이 신속하게 개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7일 중국 잠수함 손절 영상입니다. 중국의 잠수함 판매에 대한 첫 기사가 나온 것은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뉴스 전문 채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중국 조선 회사의 임원들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방문해 S-26T 잠수함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는 외교적으로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 위기로 인도네시아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중국이 인도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2004년 쓰나미 피해 때도 대규모 지원단과 함께 자원을 파견했던 나라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밀월 관계도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1대1로와 해양굴기로 대표되는 중국의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인도네시아 역시 실력 행사에 돌입한 것인데요. 인도는 어업권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한편,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북나투나해로 부르는 등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가짜 백신 문제부터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 선원 인권 문제까지 겹치며 인도네시아 전반엔 반중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두 국가가 외교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무기교역 뉴스는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이 사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에 팔고자 하는 S-26T 잠수함은 원래 태국이 주문한 것으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판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중국의 타입 039A형 잠수함의 축소형인 S-26T형 잠수함을 주문했는데, 핵심 부품인 독일제 디젤 엔진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양국의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엔진을 공급하던 독일 MTU사는 자사의 엔진이 제3국인 태국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이를 반대한 것인데요. 길고 긴 협상 끝에 2023년 10월 엔진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과 태국의 잠수함 계약 협상은 난항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중국은 S-26T 잠수함이 완성될 때까지 쓰라며 태국에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엔 이 제안이 무상 제공인지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태국 쪽 해군 소식통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의 뉘앙스는 분명 무상 제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과 태국이 2017년 맺은 위안급 잠수함 2척에 대한 225억 바트 규모의 계약, 한화 약 8,4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기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S-26T 잠수함에 중국제 CHD620형 디젤 엔진을 탑재한다고 발표하자 태국 역시 공식적으로 S-26T형 잠수함 인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소스에 의하면 이런 잡음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독일이 중국의 잠수함 엔진 수출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흑색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태국 관련 해외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태국의 국왕 왓지랄롱권입니다. 유학파인 왓지랄롱권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태국보다 독일 체류일이 더 많을 정도로 친독파였으며, 허세와 사치, 여자 문제로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왕의 기행의 정점은 2021년 독일 방문 때 벌어졌는데요. 그는 공식 일정도 아닌데 후궁과 여성 수행원 등 250여 명 규모의 수행단과 반려견 30마리를 데리고 독일을 방문합니다. 방문 사유는 바로 관광이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태국 시민들은 태국 주재 독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으로 태국과 독일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 언론들은 일제히 독일이 중국에 엔진을 주지 않는 이유가 태국 국왕의 추태 때문이라고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물론 태국 국왕의 일탈이 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군주 국가인 태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영린 왓지랄롱권 태국 국왕을 건드린 것은 분명한 중국의 실수이자 결례였습니다. 타국의 국가 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한 중국의 행태는 바로 그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태국 해군은 애초 도입하기로 했던 잠수함 2척이 아닌 한 척만, 그것도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S-26T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 잠수함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것인데요. 결국 제품은 거의 완성됐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한 중국 국영 조선공사의 관계자들이 태국에 퇴짜 맞은 S-26T 잠수함을 다시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 CSSC 임원의 자카르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8일 인니 국방부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했으나 미적지근한 반응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 쪽에서 내건 조건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건조 과정을 끝낸 잠수함을 설계부터 수정하고 맞춤 제작을 해주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많은 전문가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PT에서 보인 인니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두 번째 PT는 7월 4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방부 사무실에서 열렸는데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자리에 잠수함을 실제 운용할 실무자라 할 수 있는 해군 소속의 장교단은 전원 불참했다고 합니다. 제인스닷컴은 2차 PT에서 중국이 밝힌 제안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CSSC 관계자는 인니 해군이 S-26T를 구입하면 보증기간을 4배로 늘려주는 프로모션과 함께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타입공 OED 구축함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태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구매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인 무하마드 알리제독에게 잠수함을 건조하는 중국 시설을 방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초대했던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위층에 대한 로비 문제는 태국과의 협상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은퇴를 앞둔 태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잠수함 추진건을 밀어붙이려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국의 해군 참모총장 촤차이 촘촤패제독은 이미 해군에서 중국산 엔진을 검증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믿을만하다는 터무니없는 인터뷰로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인니 참모총장은 중국의 초대를 거절했고 애가 탄 중국 CSSC 관계자는 S-26T 잠수함에 중국산 YJ-18 어뢰관 발사 대함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 패키지까지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니 해군 참모총장에게 잠수함 생산 시설을 방문해달라고 구걸한 데 이어 기존 조건에 추가로 인니가 S-26T를 구매한다면 052 D형 구축함도 초저가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전술했듯 이런 제안, 특히 개조 작업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가 잠수함의 내구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국 측의 무리수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함정 기술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이고 특히 엔진 분야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은 기본적으로 출력과 함께 연비가 생명인데요. 낮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어 날라야 이윤이 남는 화물선은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군함과 잠수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함에 탑재되는 대출력 고성능 디젤 엔진은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소수의 제품군을 특정 메이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리고 고질적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실 다지는데 실패한 중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무리수를 둬가며 인니의 판매를 구걸할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내의회와는 미국과 서방의 용인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덥석 태국과 계약부터 했던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외신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방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갈수록 산으로 가는 중국의 잠수함 산업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